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간호 유학 중인 나리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어떤 내용을 좀 담아 볼 거냐면요. 제가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실습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이 에세이 쓰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이래서 실습을 사실 되게 즐겨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실습을 받아놓으면은 가기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가서도 막 스트레스 받아서 울기도 하고 뭐 트러블이 많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어렵다고 느끼는 점들과 제가 생각하는 좀 꿀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호 실습을 가면 가장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게 핸드오버 같아요. 핸드오버는 근데 사실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어렵다고 느끼는 건 아니고 호주 친구들도 되게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나 뭐 약어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드오버는 사실 단기간에 좀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3년 내내 연습을 해야 막판에쯤에 이제 핸드오버를 듣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 내가 영어로 이제 핸드오버를 하는 것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해당하는 실습을 갈 때 그 관련된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심장 관련된 병동에 이번에 실습을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유튜브에서 심장 관련된 간호 내용을 좀 한두 편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버롤한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관련돼서 학교 프랙티컬 시간에 배웠던 기술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조금 인지를 하고 가면 되게 좋고요. 대부분 오리엔테이션 데이에 그 병동에서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오리엔테이션 패키지를 줍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잘 안 봐요. 근데 그 안에 사실 내가 핸드오버나 그 실습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약어뿐만 아니라 흔히들 사용되는 병명이라던가 뭐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인지를 하셔도, 그 오리엔테이션 패키지만 잘 공부를 하셔도 핸드오버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고, 저는 핸드오버를 연습할 때 그 미리 그 노트, 널싱 노트 쓰잖아요. 실습 마지막에 그 널싱 노트를 쓰면서 그걸 핸드오버로 좀 바꿔가지고 미리 이제 좀 써놓고 그걸로 연습을 한 다음에 베드사이드 핸드오버를 했더니 조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핸드오버는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약에 관련된 거예요. 그 간호사들은 많은 약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호주 친구나 이건 인터내셔널 친구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그 에듀케이터들이 와가지고 너 이 약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간호사가 많은 약을 알아야 하지만 모든 약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생이면 그걸 다 알 거라고 에듀케이터도 기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그 차트를 보면서 그 에듀케이터가 물어봤을 때 너 이 약 뭔지 알아? 이랬을 때 아니 나 모르는데 하고 딱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은 되게 그 좋지 않은 태도라고 보거든요. 약을 물론 많이 알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약을 모르는데 찾아봐도 될까? 하면서 뭐 핸드폰 찾는 걸 괜찮아 하는 에듀케이터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약간 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널싱 파우치 소개에서도 보여드렸던 저의 꿀 아이템 에센셜 오지 드럭스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들이 이름하고 그 사용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에듀케이터가 그걸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거 한번 찾아볼게 하고 딱 꺼내서 그 약을 찾아서 이 약이 혈압약이구나. 그러면 이 환자가 혈압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 이러면서 클리니컬 리즈닝을 하는 것하고 약을 물어봤을 때 그냥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천지 차이의 평가가 나거든요. 자기가 주는 약에 대해서 왜 주는지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습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약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는 이 책을 들고 다니시는 것과 질문에 대해서 요령껏 잘 대답을 하시는 걸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또 실습 중에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그 버디 널스나 에듀케이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대만 친구 중에 하나가 왜 호주 간호사들은 수다만 떨고 왜 일을 안 하냐,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시키냐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맨날 날씨 얘기하고 헐리데이 얘기하고 자기네 뭐 강아지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지내보니까 그게 호주 문화의 약간 친밀함의 표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만 하면은 좀 약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전혀 사람 쪽으로는 관심이 없고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좀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나에 대해 관심이라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날씨나 뭐 가족 뭐 이런 헐리데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널싱 팀의 일원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니까 나도 좀 같이 그런 대화에 참여를 하고 나도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버디 널스나 에듀케이터의 관계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에듀케이터나 매니저나 뭔가 좀 이렇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너 어디 사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뭐 결혼을 했니? 이런 것들을 갑자기 물어보는 이유가 저는 그냥 사적인 저의 그런 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얘를 어디까지 조금 도와주고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내가 에듀케이터로서 혹은 매니저로서 어떤 식의 도움을 주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의 대화인 거를 좀 느꼈었어요. 물론 뭐 모든 사적인 대화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대화를 진행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호주 간호사들의 그냥 일하는 커먼한 컬처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실습을 원활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국제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언어죠. 안 그래도 영어가 제2 외국어라서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언어적으로 부족함을 많이들 느끼세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차피 한국말로 해도 새로운 걸 배우는 환경에 있고 그런 병원이라는 그런 환경이라면 저는 100% 알아들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더라도 그게 나의 언어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타임 플래너도 들고 다니고 숫자 같은 거는 써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이제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자기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났구나.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데 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이니까. 근데 그걸 저는 입 밖으로 내는 건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 그래서 좀 못 알아들었어. 다시 말해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변명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잘못된 거가 원래는 반반일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자신 없음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돼요. 그러면 얘는 영어에 자신이 없구나. 그러면 얘는 앞으로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많은 에러가 날 수 있는 애구나 라고 그쪽에서 미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에듀케이터나 뭐 다른 버디널스한테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언어에 대한 걸 검증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실습 때문에 피곤한데 언어적인 면까지 추가가 되니까 진짜 실습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나 뭐 모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절대 자기 입으로 내 영어가 부족해, 내 영어가 모자라, 그래서 너랑 커뮤니케이션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당신을 더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영어를 못하는 애로 그냥 낙인 찍힐 뿐이에요. 아셨죠? 절대 실습 가서 내 영어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는 뭐 제 영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실습에 가서 일관적으로 받았던 평가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좋다, 팀워크가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엄청나게 고급 영어를 쓰거나 수준에 맞는 뭐 그래머가 맞는 영어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의 더블 체크하는 거 하고, 말이 안 되면 바디 랭귀지가 안 되면 글씨를 써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거를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언어적인 거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마시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이 간호 실습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